나는 간접 경험으로 이루어진 인간이다. 돌이켜보면 나는 책을 통해서 타인을 발견하고 세상을 발견해왔다. 책이 나와 세상을 연결하는 가느다란 끈이었다. 간접 경험은 당연히 직접 경험만큼의 깊이는 없다. 나는 나와 다른 인간들을 진심으로 깊이 이해해 본 적이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없다. 그래도 다행이라 여기는 것은 남들의 삶을 읽기라도 함으로써 조금씩 내가 공감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며 살아올 수 있다는 점이다. 그 공감이 기존의 세계를 부숴버릴 듯한 충격으로 다가왔던 순간들이 있다. 고등학생 때 죽음을 넘어서 시대의 어둠을 넘어 라는 책을 읽었던 순간 1980년 강제에서 이른바 국가가 시민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였는지를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나는 그때까지 지금 여기가 아닌 먼 곳에 대한 이야기만 읽어왔다. 먼 옛날에 이미 시민혁명 등등 소년이 온다. 대학에 들어간 후에 접하게 된 대부분의 책들은 대한민국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라는 것이었다. 그때 충격 때문에 내게는 세상이 진짜 모습을 알고 싶다는 욕구가 있다. 사당강 더하기 25나 힐빌리의 노래처럼 빈곤이 가정과 아이들이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보이는 책들, 인구 쇼크같이 지구 곳곳에 인구 집단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그 배경에는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알려주는 책들,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절망의 나라의 행복, 이 등등 책들. 이런 독서를 쾌락이라는 키워드로 쓰면 것은 맞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의무감으로 읽는 것은 아니다. 뭐랄까 본능에 가까운 것 같다. 나의 말 한마디의 행동 누군가가 고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은 채 남들 하는 대로 관습에 따라서 지시받은 대로 조직 논리에 따라서 성실하게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류 역사에 가득한 악의 실체였다. 흑인과 같은 화장실을 이용하면 비행기에 감염된다고 진식으로 믿은 미국 남부의 성녀들, 또 유대인을 가수실에 보내는 일이 또 어떤 행정 절차를 보내고 믿은 독일 공무원들, 미국 한 주보다도 작은 나라에서 혼한 사람들은 다 뭐고 어쩌고저쩌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길게내며 짓거리는 사람들, 여자의 노는 예수니까 남자가 좀 더 밀어붙여야 또 등등 편견들, 나 자신을 위해서는 타인에 대해서는 이해는 필요하다. 무진한 공포와 혐오를 낳는다.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들의 모든 언어가 소음으로만 들리고 정치, 전도, 환경, 교육 거의 모두 이슈다. 극단, 성폭력을 겪은 이들이 어떻게 온건하고 예의 바르고 성차별과 혐오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을까? 아이를 키워본 사람들은 다 알 것이다. 성난으로 부모를 노려보는 아이가 진짜 하고 싶어하는 말을 감기는 고통스러워지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신호이다. 열이 펄펄 끓는 것도 우리 몸이 열심히 병과 싸우고 있는 있음을 알려준다. 줄다리기는 양 끝에서 몸을 던지는 이들이 아니라 중간에 맨 손수건이 약간 움직이는 것으로 승패가 결정이 된다.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은 지금 내가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중립적이라고 합리적일 수 있다면 그건 나의 현명한 때문이 아니라 나의 아는 한 기득권 때문임을. 셰익스피어가 흉곡범을 교화시킬 수 있을까? 여기 옥광에 갇힌 무기수가 있다. 어느 날 그는 우연찮게 한 영문학 교수를 만나서 셰익스피어 강의를 듣게 된다. 수업의 결과 무기수는 삶의 구원을 얻는다. 실로 놀라운 이 얘기는 감옥에서 만난 자유, 셰익스피어라는 책의 줄거리다. 저자는 2003년에 가정기업한 재수를 장기간 격리 수용하는 감옥 안 감옥 슈퍼맥스에서 독방에 갇힌 재수들에게 강의를 시작했고, 그것에서 10대의 살인죄를 저질러서 가석방 없는 정신력을 살고 있는 무기수 레이리 뉴턴을 만난다. 이후에 10년간 그에게 셰익스피어를 가르친다. 이 책은 독학으로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바로 이 이유로 묘한 체감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셰익스피어를 가르치면 흉악범도 교화될 거야. 어쩌면 이 역시 지식인의 선입견에 불과할 수 있다. 왜 하필 셰익스피어지? 영문학에서 그가 갖는 위상 때문에 막연히 선택된 것은 아닐까? 더구나 무기수라면 비단 셰익스피어가 아니라 뭐가 됐든 외부 세계와 자신을 이어주는 한 줄기 통로인 교수에 관심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을까? 교수 역시 자신의 노력에 대한 보상 심리 때문이라도 재수가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쪽으로 애써보려고 할 것이다.
실제로 사형수와 지식인 간의 미묘한 관계 형성 과정을 다룬 문학도 있다. 거짓말하는 성격을 토대며 책을 읽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문체에서 벽을 만났다. 이것은 선전의 취향의 문제인데 역시 나는 너무 선하고 건전하며 훌륭한 글에는 금방 지친다. 독실한 종교인이나 진실한 상담 전문가, 열정이 불타는 사회운동가의 좋은 글을 접하면 박수를 치면서도 재밌게 읽지는 못한다. 내 취향은 살짝 삐딱하고 열심히 삐딱하면 지루하다. 더 느긋하며 가끔 비루한 글이다. 그래도 조금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었으므로 쭉 읽어 내려갔다. 그런데 중반 이후에 이런 구절들이 정신버쩍하게 었다. 왜 어떤 사람들이 어린 시절부터 범죄에 빠져들게 될까? 대다수의 살인은 열정적으로 계획한 게 아닙니다. 이전에 비행 청소년이 많은 한 고등학교 10대에 살인을 저지른 죄수들의 충고를 녹화한 동영상이 상영되자 그 어떤 교사 얘기도 듣지 않던 소년들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일화로 등장한다. 형들이 하는 말들이 어떤 교수도 그 말을 더 낮게 얘기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저자는 살인 등으로 정신형을 받은 소년 죄수들에게 로미와 줄리엣의 각색 작업을 맡겼다. 이들의 각색 희곡은 로미와 티볼트를 죽이고 경찰에 체포되는 걸로 끝난다. 게리 뉴턴은 베이츠 교수의 교도소 제자 중에서 가장 열정적이고 뛰어난 기량을 보였다. 소외계층 청소년이 그래도 쉽게 범죄에 빠지는 이유 중에는 내 소속 집단에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도 있었다. 실제로 베이츠 교수가 가르치던 소년수 한 명은 전학을 자주 다니던 아이였는데 가벼운 장난 여건 때문에 교사의 미움을 샀다. 교사는 그를 교실 뒤쪽 칸막이 뒤에 세우던 채 하늘길을 보내기로 했다. 이후에 소년은 거리로 나서고 그 인생은 마약과 폭력으로 올려졌다. 그 소년수는 말했다. 학생을 교실 뒤쪽에 칸막이 뒤에 두면 그는 자라서 살인을 저지르게 될 거예요. 베이츠 교수의 셰익스피어 수업을 통해서 놀라운 지적인 성장을 이룬 레리 뉴턴이 한 삭설지의 기관 에세이지가 있다. 그 중에서 인상적인 구절이 있다. 수많은 죄수들이 결국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이웃이 될 것입니다. 어떤 정리의 죄수가 여러분을 옆에 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에게는 그들이 좋은 혹은 나쁜 이웃이 되도록 도와줄 힘이 있습니다. 교육만이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과학입니다. 그렇다. 죄수들 중에서 대부분은 결국 사회로 우리 곁으로 돌아온다. 그들은 모두 사형시키거나 무기 복역시키지 않는 이상 사람들은 이 점을 쉽게 잊곤한다. 그래서 범죄자들이 어떤 고통을 가해야 하는지에 더 관심이 많고 이들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냉소적일 때가 많다. 범죄자들은 선정적으로 위험한 괴물이고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한 것만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은 것이다. 물론 그런 경우도 존재한다. 그렇다고 모두 범죄자가 구제 불능의 괴물일까? 히스 형제의 스위치에서 어린 자녀를 구타해서 골절상을 입히는 등 아동학대 부모들을 대상으로 행동치료를 수행한 사례가 나온다. 처음 부모들에게 주어진 과제는 자녀와 매일 단 5분씩만 놀아주는 것이다. 그 시간 동안은 아이들에게 완전히 집중해야 한다. 전화도 받지 않고 또 뭘 가르쳐 들지도 말고 아이들의 놀이를 서도를 하도록 해야 한다. 아동학대 부모들에게 이 5분은 무척이나 힘든 시간이었다. 내 말이 맞아. 자기 통제를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분노 조절, 치료에 3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전자 60%가 다시 아동학대를 한 반면에 후자의 20%만이 다시 아동학대를 했다. 아동학대 부모 중에서 상당수는 선천적인 괴물이어서 아이를 때린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서너 살짜리 아이들의 행동 패턴을 이해하지 못했고 아이 교육 방법에 대해서 무지했다. 제대로 상호작용하는 법을 교육받자 그들 중에서 80%가 아동학대를 멈추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나는 고등학교 시절에 학교 도서관에서 셰익스피어 희곡 전집을 발견, 탐득하면서 흘러는 언어 유희의 묘미에 빠졌다. 내가 볼 수 있는 풍경은 그 정도였다. 반면에 소년 시절의 폭력, 마약, 살인을 저질러서 지하독공에 갇힌 무기수들은 교육 수준에 관계없이 셰익스피어를 통해서 천국에서 무간지옥 바다까지 경험한 것이다. 법조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책은 법조인들이 꼭 읽어야 할 책이 뭘까? 추리소설?
이런 거. 그런데 유감 설정하는 현실에서는 천재적인 법조인이 자신의 잿빛 뇌세포를 불가동하여 앞뒤가 딱 맞는 기가 막힌 처리를 해낸 후 당신이 범인이다를 외친다고 하여 피고인 옆자리에서 얼어붙은 채 아니야 난 아니야를 대내다가 갑자기 권총을 꺼내들어서 자기 머리에 대고 발사하는 일도 방청하던 사람이 자리에서 버뜩 일어나 누가 봐도 완전 소상하게 갑자기 어딘가로 도망치는 일도 생기지 않는다. 현실의 인간들은 대부분 격리적인 만큼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정말 진심으로 우려하는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다. 인간이란 친구를 단호하게 살해하고도 왜 옆방살인범은 징역 15년을 받는데 나는 17년이냐며 유전무죄를 외칠 수 있는 존재다. 게다가 특히 판사에게 처리소설의 상상력은 오히려 금물이다. 판사는 건조하게 주어진 증거에 의해서 판단을 해야 한다. 오히려 수사기관의 처리와 수사 결과가 얻어진 자백과 증거를 꼼꼼히 검증하여 자백의 진실성이 있는지 증거는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입된 것이 아닌지 체크하는 것이 법관의 일이다. 말하자면 처리소설이 끝난 지점에서 법관의 일은 시작되는 것이다. 법조인의 일은 객관성으로 필요한다. 사람들은 법조인들이 일반인들보다 더 객관적으로 일을 처리할 것으로 기대한다. 문제는 많은 법조인들이 자신이 일반인보다도 더 객관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다고 주관적으로 믿는다는 점이다. 정세가 심해지면 무오류성의 함정에 빠지게 된다. 모든 인간은 편견 덩어리지만 나만은 아무 소짐없이 법과 증거에 따라서 판단할 뿐이라는 자기 확신이다. 그래서 나는 자기 객관에 도움이 되는 책이야말로 법조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책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자면 미국 최고의 형사, 변호사이기도 한 하버드 로스쿨 앨런 더 쇼비츠 교수의 책들이다. 쇼비츠는 최고의 변론에서 재판기관을 포함하여서 법률을 다루는 조직을 더욱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감시하기를 바란다. 판사를 포함한 권력기관이 그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미국 형사 재판을 지배하는 법칙을 발견했다고 선언하기도 한다. 다음과 같다. 1조에서 대부분 형사 피고인은 사실상의 유죄다. 모든 판사, 검사, 형사, 변호사는 제1조를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다. 헌법을 위반하면서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이 헌법을 지키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수월하고 몇몇 사건의 경우에 헌법을 준수하면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것은 불가능하기까지 하다. 4조에 많은 경찰관들은 피고인들의 유죄 판결을 위해서 헌법을 위반한 사실을 숨긴다. 모든 판사, 검사, 형사, 변호사는 제4조를 알고 있다. 검사는 유죄 판결을 받으려 해서 대부분 판사와 검사는 무죄라고 생각되는 피고인의 유죄 판결을 내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 11조 조직폭력배, 마약상 상습범, 스파이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11조는 정의 실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13번이 가장 충격적일 것이다. 물론 경험을 통해서 미국 형사재판을 지배하는 법칙을 발견했다고 선언하기도 다음았다. 13번이 가장 충격적이다. 물론 아무도 없다는 수사법이다. 모든 아무도는 과거의 언어가 아니다. 정말로 정의를 원치 않는 법조인도 거의 없을 것이다. 문제는 자신의 주관적인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거의 없다는 점이 유능하다고 인정받고 싶은 욕망, 이기고 싶은 욕망, 일을 효율적으로 빨리 처리하고 싶은 욕망, 관행과 달리 처리하여서 튀고 싶지 않은 욕망, 내정으로도 비난하고 싶지 않은 욕망 또는 두려움. 앞서 이야기했듯이 현실 인간들은 대부분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억울해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명백한 증거가 갖춰진 사건은 또 드물다. 재판만이 아니다. 김두식 교수의 불멸의 신선 가족 같은 책은 법원과 검찰이 권위주의적인 조직 문화를 세세히 해부한다.
민주주의를 수호할 최후의 보루라는 곳들이 서열주의, 상명하복, 튀지 않아야 한다는 강박, 평판에 대한 두려움, 청탁문화, 아랫사람은 쥐어짜면서도 윗사람에게는 순종적인 이중성으로 얼마나 병들었는지를 타임한 내부자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고발하고 있다. 2009년에 나온 책이다. 나는 당시에 이 책을 읽고 선배 동료 후배를 막론하고 법관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일독을 권하곤 했다. 그런데 읽은 후의 반응에는 미묘한 온도차가 있었다. 공감하고 문제의식을 갖는 일도 많았지만 의외로 불쾌하다는 반응도 있었다. 저자감의 사이에 너무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그 아니냐? 한국적인 정과 예의의 표현을 윗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충성 경쟁으로 매도하는 것이 불편하다. 어떤 조직이든지 있을 수밖에 없는 현상들을 서열주의나 권위주의로 폄하한다. 가만히 관찰해 보면은 조직 내에서 인정받는 속칭 잘나가는 이들 중에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결과물이 어떤 격으로 나는지 요즘 또 충격 속에서 참담함을 지켜보고 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서점에 갈 때마다 법조인들의 잘못에 관한 책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 책이 눈에 띌 때마다 정독하지는 못해도 넘겨보기라도 애쓰는 편이다. 다른 사람은 힘들어도 괴물은 되지 말아야지 하는 두려움 때문이다. 판서 관점에서 읽는 속죄. 영국 작가 이언 맥케온의 대표작 속죄는 키런 아이틀리. 속죄에서 주인공들의 운명을 한순간에 뒤바꿔버리는 사건을 요약하면 이렇다. 1930년의 중반 영국 어느 날 밤에 저택 정원의 풀밭에서 15세 소녀 롤러가 누군가에게 강간당했다. 유일한 목적에는 그녀의 사촌인 13세의 소녀 브리오니이다. 어두운 상태에서 브리오니가 근처에 나타나자 강간범은 일어나 도망쳤다. 브리오니는 롤러에게 다가가서 범인이 누구였는지 물었는데 롤러는 망설이며 대답을 못하더니 손으로 눈이 가려져 있어 보지 못한다고 한다. 브리오니는 어둡긴 했지만은 자기가 목격한 모습에 따르면 가정부의 아들 로비가 틀림없다고 확신하여 어른들 및 출동한 경찰들에게 자기가 강간 현장에서 로비를 목격했다고 얘기한다. 이에 근거해서 로비는 체포되어서 재판을 받고 투옥된다. 어른들과 경찰이 보기에 목격자가 브리오니를 의심할 이유는 없다. 브리오니와 로비는 어릴 적부터 친하게 지내온 사이다. 그것이 증언을 할 만한 원한 관계가 있을 리도 없다. 브리오니는 비록 13세이지만 작가를 꿈꾸는 관찰력 있는 똑똑한 소녀다. 그리고 매우 간접적이지만 로비의 성향을 의심할 만한 증거도 브리오니가 제시한다. 브리오니와 언니 세실리아에게 로비가 보낸 편지다. 사귀는 사이도 아닌데 노골적이고 외설적인 성희롱에 해당하는 편지를 보낸 것이다. DNA 검사법이 개발하기 전에 1930년대 목격자와 브리오니의 명확한 진술은 결정적인 증거였다. 그런데 나중에 밝혀진 진실은 이와는 달랐다. 롤러를 강간한 것은 당시 저택에 손님으로 와 있던 청진 사업가 아셜이었다. 아니 브리오니가 로비를 범인으로 단정한 것에는 이유가 있었다. 로비가 언니에게 전해주려고 한 편지를 몰래 뜯어보니 상상하기도 어려운 노골적이고 뻔뻔한 외설적인 문구가 쓰여 있었으며 저녁 때는 서재 구석에서 언니를 덮치다가 또 브리오니에게 들키자 그만두는 듯한 모습까지 본 것이다. 1930년대 보수적인 영국 사회에서 13세의 소녀 브리오니는 로비를 위험한 변태성 욕자라고 생각해서 공포에 사로잡혔고 그런 상황에서 강간 현장을 목격한 것이다. 로비와 마실은 모두 키가 컸다. 실제로 목격한 것은 어둠 속에서 키 큰 남자가 일어나서 도망가는 모습 보였지만 로비가 도망가는 모습 목격한 것을 진술한 것이다. 실제 재판을 보면 성인들조차도 사실과 의견을 잘 구분하지 못하곤 한다. 브리오니가 알지 못한 것은 어른들은 미묘한 권능과 예언의 감정의 세계였다. 세실리아와 로비 두 사람은 싸움을 타는 중이었던 것이다. 서로의 육체에 걸리는 미묘한 성적인 긴장감 속에서 밀당도 하고 충동적인 실수도 하는 와중이었는데 이를 이해할 도리 없는 브리오니 13세의 소녀다운 선입견에 더해서 예비 작가다운 상상력이 되어지는 순간 젊은 연인들은 지옥에 빠지고 만다. 사람들은 흔히 누군가를 함정에 빠뜨리는 것은 악인들이 계획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선한 보통 사람들이 아무런 악의도 없이 오히려 정의감으로 용기 있게 나서서 결과적으로 무고한 타인의 삶을 돌이킬 수 없는 파멸로 몰아넣기도 하는 것이다.
속죄가 보여지는 인간 인식의 한계는 불의원의 것만이 아니다. 불의원이 때문에 인생이 뒤바뀐 피해 당사자인 로비 그리고 세실리아 또는 자신들이 겪고 있는 부조리와 관련 뭔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했다. 그래서 기획 한편에 묻혀 있던 장면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나로 인간관계를 만들어냈다. 결과로 강건사건의 진범을 자신만의 선입견에 기초해서 단정짓기에 이르렀다. 본 사례를 연구한 책인 무죄 판결의 법관의 사실 인정은 미국 미시간 로스쿨의 세월 그로스 교수 연구팀이 2012년에 발표한 미국 오픈 사례에 관한 실질적인 분석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인간의 기억이 조작될 수 있어 보여주는 사례도 있다. 기억이 조작될 수도 있다. 그래도 미국 전역에서 대규모로 1990년대 수많은 딸들이 어느 날 갑자기 되살린 성추행, 성폭행의 기억으로 아버지나 가족을 고발해서 법정에 세우는 열풍이 일어난 것이다. 너무나 끔찍한 세부 사항을 울면서 증언하는 피해자의 태도에는 한 점 망설임도 없었다. 그런데 유사한 사례가 계속 늘어나면서 이상한 점도 늘어간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8살짜리 딸을 강간했다느니 부모와 할아버지가 함께 사단 성교 의식을 하면서 따로 온몸에 짐승의 피를 뿌리고 집단 단결을 했다느니 하는 쉽게 믿어지지 않는 증언들이 확산되었던 것이다. 의혹을 갖게 된 전문가들 중에 심리학자의 엘리자베스 로버터스 교수가 있었다. 여러 사례를 끈질기게 추적 조사한 결과 피해자들이 잊었던 유년기의 성폭행 기억을 찾게 된 계기에는 공통적인 이성을 발견했다. 열성적인 심리치료사 상담가들의 면담이었다. 인간에게는 어린 시절의 충격적인 경험을 억압하는 방어 계절이 있다는 프로이트의 이론을 신봉한 이들은 우울증, 섭식 장애 등을 호소하는 비상담자에게 끊임없이 어린 시절에 거친 성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런 기억이 없다고 답하면 충격으로 자신의 기억을 봉인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억압된 기억을 되살려내라고 열정적으로 되어묻는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다 보면 그러지 않아도 심리적으로 약해져서 상담원을 찾아왔던 이들은 어느새 자기도 그런 짓을 당한 적이 있다면서 반복된 질문을 통해서 주입된 기억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다. 황당한 사탄, 성비, 의식 등의 기억이 덧붙여지는 경우는 당신에게 교문화가 지배하는 중서부 지역의 특유의 분위기와 연관이 있다. 교회에서 악마 숭배에 대해서 경고를 자주 들을수록 죄악에 관한 기억과 악마 숭배가 쉽게 연결될 수가 있다. 실은 인간의 기억은 생각보다 쉽게 조작된다. 대표적인 것이 쇼핑몰 실험이다.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옛날에 쇼핑몰에서 늘 잃어버린 적이 있다고 말해준다. 자녀가 부정하면 진짜라고 강조하며 조금씩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준다. 반복하면 자녀가 점차 그 상황을 인정하면서 어느새 새로운 세부 사항까지 더해서 진짜 그럴 일이 있었던 것처럼 부모를 잃어버렸던 기억을 생생하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이 중요하다. 이렇게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진술은 오염이 된다. 인간은 다양한 동기로 정교한 거짓말을 한다. 그것만도 가리기 힘든데 참말조차 다양한 이유로 부정확한 것이다. 내가 관련된 사건 관련들의 기억을 CCTV처럼 재현하게 된다 해도 그 기억이 뇌에 저장되는 과정에서 이미 일부는 놓치고 일부는 왜곡하여 저장하기 때문에 100% 믿을 수는 없다. 하지만 미스 하무라비에서 썼듯이 법정에서 가장 강한 자, 가장 위험한 자는 결국 최종 판단자인 법관이다. 그래서 이언 맥큐언의 속죄는 법관에게는 무서운 책이다. 재판을 할 때마다 나중에 속죄해야 할 일을 만들고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운 진실을 새삼 일깨워주기 때문이다.